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고 있는 전종철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를 향해서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자녀 대학 입시 비리 의혹,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 등 그동안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가 뭐라 그랬는지는 저희가 자세히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국 혁신당의 합당을 제안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사전에 공유하지 못해 송구하다 입장 밝혔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은 기자회견 열고 합당 제안을 언제 누구와 어디까지 논의했는지 공개하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러시아 출신으로 귀화한 일리아 벨야코프 교수와 함께 발발 4년 가까이 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뒷얘기, 러시아인들의 인식까지 들어봅니다. 주말에 문화 코너에선 요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큰 인기를 끌다가 음주운전 등 정권 논란이 불거진 임성근 셰프를 좀 살펴봅니다. 유명인의 도덕성과 방송활동까지 조목조목 살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내에서 막 황급히 달려오셨다면서요. 네, 시내에서 또 방송하시고. 아유, 우리 길이 다행히 안 막혀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이 김상일 평론가님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요새 뭐 저기 지방선거가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빠지고 저 같은 사람이 좀 남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겸손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약간 겸손 모드로 갈까요? 정광희 대표님. 예. 자, 겸손까지, 실력의 겸손까지. 아유, 무슨 말씀을. 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국 혁신당에 전격적으로 합당 제안한 이후에 생각보다 당내 파열음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놀랍지 않다, 예견된 수순이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그럼에도 정 대표가 당 지도부 의견 수렴 없이 깜짝 발표하다 보니까 약간 좀 쌓인 것도 있는 것 같고 약간 뭐 개파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 기자들은 또 그렇게 나누기 좋아하니까. 자, 여론 수렴 공론화 없이 정 대표가 깜짝 발표하게 된 그 나름대로의 배경도 있을 것 같아요. 김상일 평론가님 왜 그랬을까요? 이게 참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원래는 조국 대표가 본인의 경쟁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합당을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네. 최근 뭐 대통령과의 뭐 어떤 좀 뭐랄까요, 좀 엇박자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평상시 대통령 지론이라는 얘기를 듣고 확 급발진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러는데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또 이게 조국 당이 지난번 특별 사면 이후에 한 어떤 행보를 보면 사실 그때 행보를 그 합당을 할 수 있는 그 보조적 행보로 쭉 왔으면 이상하지가 않은 건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지 않고 독자적인 존재감을 뽐내려고 하는 게 사실상 제대로 먹히지 않는 상황으로 온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도덕성 문제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호남의 비판 의식이 좀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이 되신 후에 국민 통합을 강조하면서 중도가 많이 오히려 대통령 쪽으로 쏠리고 있지 조국 당 쪽으로 가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거든요. 흐름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원론적으로는 아니 뭐 통합 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의 의도가 자꾸 의심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뭔가 이게 이번에 조국 혁신당을 끌어들임으로써 자신의 기반을 확대하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의심들을 의구심 하고 의구심 제기하는데 네. 자, 근데 정광희 대변인. 네.
정청래 대표의 입장에서 조금 이해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생각을 하면 조국혁신당과 합쳐가지고 지방선거를 치른다 이런 그 견지에서 생각을 하면 지금쯤 해야지 더 늦고 다 후보 나온 다음에 하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약간 이런 선거 공학적으로 봐서는 네. 지금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정치 스케줄로 보면 내가 6월 너무 3일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생각하나? 네. 정치 스케줄로 보면 6월 3일 지방선거니까 이제 130일 정도 남았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각 지역별로 후보들이 조국 후 혁신당과 민주당에서 각자 준비하는 사람들이 입 후보를 하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출마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조율하기가 쉽지 않겠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 빨리 서둘러야겠다라는 생각은 할수 했을 것 있다.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것을 주도하는 게 정청래 민주당 대표잖아요. 예, 예.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지방선거 승리가 간절하겠지만 굳이 더 나눠본다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더 간절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민주당 당대표 연임도 해야겠고 본인은 갈 길이 많잖아요. 결국에는 뭐 2030년 대선에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엔 도전해야겠다는 생각 안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뭐 대략 한 3, 4%의 지지율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 지지율로 뭐 일부 지역에서 광역단체장 선거 패배하고 이런 거는 적어도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서둘렀을 배경은 정청래 대표로서는 있겠죠. 네. 근데 그게 시점이 어제여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대통령실과 과연 얼마나 잘 조율이 된 내용이냐 또 이 하나는 부분에 당 대해서 좀 지도부하고 사실 전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한 거잖아요. 네. 자, 그 점에서 오늘 보니까 강득고, 이현주, 황명선 최고위원 친명이라 그러면 뭐 친명 아닌 사람 누구 있냐 자꾸 이러니까 비청이라 그래야 되나요? 청와대 말고 비정청래. 여하튼 그렇게 분류되는 의원들입니다. 정청래 대표 쪽은 아닌 분들 강득구, 이현주, 황명성 최고위원이 최고위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예. 이거는 뭐 본인들 일정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항의의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자 오후에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최고위원들은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어제 불거진 정청래 당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으로 당내 혼란과 불신 그리고 갈등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지도부로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다만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고위원들조차 모르는 사이에 합당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 그 절차와 과정의 비민주성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자 김상일 네. 저 평론가님 이 지금 아주 뭐 비장하게 이렇게 녹취하는데 사실 그 이현주 최고위원이 당 대표 진퇴도 물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 했죠. 엄청나게 인터뷰에서. 강한 얘기잖아요, 사실은. 예. 자 그래서 이게 뭐 당 지도부도 전혀 의논 안 하고 이 리더십 방식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 시점에 합당에까지 반대하는 건지 일부 최고위원들이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일단 방식의 문제가 누적되어 거기에 불만이 불만. 누적되어 예, 게 있고 예.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고도 거대한 사안인데 예. 논의를 안 해줬다는 불쾌감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정청래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그 거 의도가 아니냐는 깔려 있다는 의심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의심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예. 자 보십시오. 아까 뭐 정치 스케줄장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지금 전국 선거는요 후보들이 엄청나게 많은 선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대통령이 조국 대표를 사면해가지고 서울시장 후보로 바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상황으로 쭉 전개가 됐다면 얘기는 다르지만 그게 네. 아니라면
다른 후보들 정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되게 예민한 시기에 이걸 한 그렇죠. 겁니다. 다 어디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뛰고 그렇죠. 있는 후보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모두 불안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어떻게 될지. 그게 생각보다 엄청 큰 문제다. 이게. 그렇죠. 지금 뭐 저도 경기도에 뭐 조금 선거에 예. 관여를 하고 있지만 되게 첨예합니다. 같은 당에서 경쟁하는 사람끼리도 정말 멱살 잡을 듯한 기세로 하는 게 이 후보자들의 경쟁인데 여기에 조국혁신당이 들어온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럼 그냥 저쪽은 들어오나요? 그냥 들어와서 경쟁하나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길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이제 조국혁신당이 들어온다고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나요? 지금 지지율 차이를 보세요. 오늘 갤럽 조사만 봐도 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뭐 거의 더 어마어마하게 나고 그런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뭐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지방선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이것도 또 아닐 거라고요. 도움이 되는 몇 개 지역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조국혁신당이 힘을 쓰는 호남이라든가 아니면 뭐 강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뭐 후보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경기, 수도권 이런 데서 도움이 전혀 되지 않거든요. 그럼 거기 후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네. 이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합당 논의를 할 때 네. 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요구하죠. 여기 예컨대 그렇죠. 부산시장 내놔라.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죠? 그리고 네. 쿼타하고 구체적인 지점을 아마 요구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그리고 또 당 한번 대표가 이렇게 먼저 확 에드벌룬 띄울 문제는 아니다라는 그렇죠. 정서가 당내 좀 있다. 그렇죠. 내부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알고 함께 이걸 버티자라는 스크럼이 짜지고 네. 그럴 때나 대표가 이걸 하는 거지 혼자 딱 던져놓고 찬성해 반대해 그러면은 날 중심으로 싸워봐. 네.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친청과 비청이 네. 예?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사실은 지금 붙은 형국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럼 앞으로 합당 그 과정도 그렇게 순탄치는 않을 순탄치 거다. 않을 거라고 저 보는 게요. 예. 의구심들을 다 해소해 줘야 되는 게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려는 이유가 네. 차기 총선 공천권을 위해서라는 그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조국혁신당이 지금 현역 의원들도 있는데 친청 지역구 가겠습니까? 경쟁한다면? 예, 예. 그렇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꼭 나한테 불리해서라기보단 불리하더라도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대비를 하고 예. 그다음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대비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무시하듯이 찍어 누르듯이 밀고 들어오는 거에 대한 반발과 불쾌감이 굉장히 거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그러니까 것 지금 같아요.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면 요 파장이 만만치 않고 앞으로 심지어는 합당 과정도 이거 뭐 조국혁신당하고 어차피 합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이게 사람들이 뛰고 있는 지역구 뭐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대선이면 예 쉬워요. 그렇죠. 후보가 하나니까 네. 거기서 일단 승리를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저 총선보다도 훨씬 복잡한 선거잖아요. 복잡하죠. 그런 면이 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은 할 것 같은데요. 합당은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결국은.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뭐 최고위원들이 이 의사결정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는 점 이런 네.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는 있죠. 그리고 청와대와 어느 정도 조율이 됐느냐. 처음에는 강희정 대변인 청와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것 같으니까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 부랴부랴 네. 이거 사실 청와대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다. 네. 이렇게 조율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두 당이 합당해야 한다라는 게 일관된 생각이었다라고 여튼 이 사안을 네. 더 번지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통령도 또 당대표도 이거를 뭐 합당해야겠다라는 기본적인 방침이 있다면 이런 잡음은 있겠지만 네. 결국에는 뭐 합쳐질 거라고 봐요. 그래요. 소문은 자문 있겠지만. 속에서도 네. 그런데 김상희 지론이라는 게 예. 이게 원론적인 거잖아요. 지론이라는 건. 근데 그 지론이라는 거는 그런 방향성만 얘기한 거지. 이거를 뭐 지금 해야 된다. 지방선거를 위해서 이걸 준비한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타이밍은
구성원들이 정하는 거예요. 근데 구성원들을 무시하고 갔는데 이게 쉽게 간다? 먼저 이거는 딱 방향이나 원칙 정해놓고 자, 당내 수렴 지금부터 하면 되지 이거거든요. 그거죠. 그 부분도 상당수 당원들이나 어떤 일부 그 의원들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부담스럽죠. 예.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홍익표 정무수석은요.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정청래 대표를 지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거 역시도 제가 볼 때는 미묘한 파장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예. 그런데 예. 만약에 이게 더 큰 소음이 나고 뭐 민주당 내에서 경론이 있으려면 이재명 대통령이든 누가 어떤 식으로든 이 불쾌하다는 뜻 이런 정도는 보여줘야 당원들이든 반대하는 조직화된 목소리가 나올 텐데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대통령도 지금 결국에는 어쨌든 이거 봉합하고 가겠다. 속으로는 불쾌할 수 있죠. 네. 이게 어떻게 거기다 또 하나 더 있어요. 코스피 5천 그때 또 맞아요. 씬 스틸러 됐다 뭐 네. 이런 또 얘기도 있고. 성과의 날 또다시. 분란의 뜬금포를 또다시.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네. 평가를 이렇게 했어요. 그 청와대에서 당신 반명이냐라고 하니까 예. 이 일종의 이재명 대통령은 잽 한 방 날린 건데 예.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본진으로 돌아와서 이 카운터 펀치를 날린 친청? 거 아니냐. 친청의 카운터 청와대요 펀치. 했지만 그것은 사실은 정청래한테 또 있다. 근데 그 얘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의 역학 구조를 고려하면 네. 뭐 조국 혁신당과 합당하는데 누가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결사 그래서 나 반대합니다. 이거 저 반대해갖고 절대로 이 용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근본적으로 그 막아서기 힘들다. 예전에도 뭐 이제 민주당 꼬마 민주당 세력은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꼬마 민주당 세력을 자처할 사람들이 있겠냐 이거죠. 근데 자, 우리 예. 정광재 대변인께서 총선이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총선에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정광재 그렇죠. 대변인도 반대하셨을 것 같은데. 총선과 그렇죠. 총선이라는 본인이 다들 지역구 있으니까. 후보라면 네. 본인이 후보라면 지금 후보인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서류 접수하고 당에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 지역구 날아가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자,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김상일 평론가께 먼저. 자, 사실 정청래 대표가 조국 대표를 당으로 끌어들이는 형국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합당이 된다면.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잠재적인 향후 대선 경쟁자가 경쟁자일 수 있는데 예. 자신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나름 분석을 안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거를 안 따지고 그러니까 들여보내는 이제 예. 지금 강성 지지층을 본인이 지금 주도를 좀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반이 확보됐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사실상 자신감이 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네. 사실 지난번 당대표 선거도 그렇고 네. 이번 최고위원 선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친명 친청 중에서 친청의 판정승이거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네, 예. 그런 가운데서 조국 대표가 들어온다 한들 사실은 우리 당에서 끌어안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과거에 거리를 뒀던 그리고 또 그것이 다시 들어오면 또 그 논란이 없어질 것이냐. 그 논란의 책임, 강미정 대변인 문제도 있고요. 네. 뭐 조국 본인의 어떤 그 과거에 그런 여러 가지 그 위선의 아이콘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럼 이런 부분은 그냥 바로 해소가 되는 것이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저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아 내가 좀 준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상일 평론가 언급한 여론조사 관련해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3%, 조국혁신당 3%.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국민의힘은 22%예요 그 조사에서 네. 그걸 또 언급하십니까? 거의 더블 스코어 납니다. 대통령은 61% 거의 3배 차이예요. 제가 예. 그 자, 한 말씀 하고 지나가셔야겠네. 아니 전 뭐 국민의힘 지지율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네. 명청 대전이라고 하잖아요. 민주당과 이 대통령 그 청와대의 약간의 불협화음을 네. 명청
청량해전이란 말이 왜 나왔느냐? 중국 역사가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청나라로 넘어가니까. 교체해서 이게 교묘하게 이름이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제 역사적 사건 몇 개로 좀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청나라가 명나라를 침략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일단 그 후방에서 청나라의 전략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예. 조선을 침략합니다. 예. 그게 이 인조 시대 때 있었던 남한산성 그게 배경이 된 거고 그 삼전도에 굴욕이 있었잖아요. 네. 그 후에 한 게 뭐냐? 옆에 있었던 몽고와 연합을 해요. 이른바 만몽 연합을 통해서 네. 이 연합군이 명나라를 침범하러 갑니다. 이 산해관을 넘어서.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몽고와 왜 연합했느냐? 이 자기가 지금 명나라와 완전히 1대1로 대응하기에는 대적하기엔 부족하니까 몽고족들을 끌어들여서 자기 편을 만든 겁니다. 저는 정청래 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을 일종의 몽고군으로 생각하고 몽고군과 연합한 거예요. 그 후에 이제 명청래전이 마무리되면 네. 본인들 간의 권력 투쟁은 있겠죠. 근데 예. 정청래 대표는 그거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일단 명나라 시대는 우선 끝내놓고 보자. 앞으로의 그러면 민주당의 권력 구도는 예. 친명을 대표하는 김민석 총리 그리고 친청 정청래 본인이죠. 그다음에 조국 대표 이렇게 3파전이 될 겁니다. 삼국지예요? 네. 오, 민주당의 이 자꾸 역사를 앞으로의 권력 되돌아보게 구도가. 되네. 네. 자, 알겠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인사청문회 오늘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자, 제일 관심 가는 게 사실 이른바 로또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훈 후보자가 뭐라고 해명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저희 가족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혼례를 올렸습니다. 2023년 12월에. 그리고 그때 계획은 장남 이제 부부로 될 걸로 알고 신혼집을 마련하는 게 저희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산집을 각자가 50%씩 내서 용산집을 마련했습니다. 전세를. 그런데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는 그 혼례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이 많았습니다. 사돈 댁께도 너무 죄송한 일이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와, 지금 이해훈 후보자 얘기 들어보니까 결혼 직후 아들 부부 사이 최악이어서 혼례 관계 결혼 관계 유지가 어려울 걸로 봐서 결혼한 아들을 세대원으로 뒀다 이런 해명이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또 재반박을 했는데 그것까지 듣고 제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해볼게요. 천하람 의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며느리 얘기 말씀드릴게요.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았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게 며느리가 하신 게 보면 시간 라인이 기가 막힙니다. 청약 모집 공고 직전까지는 후보자와 시아버지가 보태준 전셋집에 용산 전셋집에 놔뒀다가 후보자 가족이 거기에 전입해야 되는 시기가 오니까 기가 막히게 본인이 빠져줘요. 이것만 보면 며느리랑 장남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아니고요. 거의 세계 최고의 효부 수준입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대박 로또 청약 받을 수 있도록 결혼도 했는데 주민등록도 안 합치고 혼인신고도 기다려주고 완전 효부 아닙니까? 이런 효부를 이런 식으로 국민들 보고 계시는데 매도해도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정광재 대변인께 질문드릴게요. 효부 중에 효부, 세계 최고의 효부를 이런 식으로 자기 빠져나가려고 매도한다. 이게 이제 천하람 의원 얘기인데, 자, 그 전에 이해훈 후보자 국회 자료 제출한 거 보면 며느리를 약혼녀라는 네. 표현으로 이제 씁니다. 그래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왜 이러지 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사이가 안 좋아서 이 관계 유지 안 될 것 같아서 결혼식까지 치른 아들을 세대원으로 넣은 이유가 그걸 미리 예상해서 파국을 예상해서 그렇게 넣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또 재반박을 했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정광재 대변인. 장 만드는 법은 며느리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 네. 며느리의 마음속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관심법이라는 게 있죠. 관심법. 며느리가 효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훈 후보자가 내놓는 그 해명 하나하나는 네.
사실 전 좀 예상했어요. 근데 이미자 위원장도 예상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자기가 왜냐하면 예지력 있다고. 예. 예, 자기가 예지력 있다고. 저도 왜 저렇게 5일 전에 언론에서 이 이혜훈 후보자에게 왜 약혼자라고 표시하냐 며느리를 그리고 혼인 성립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러면 나중에 청문회에 가서는 당시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아들 부부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혼인 신고도 안 했고 우리 세대원으로 뒀던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저도 예상했거든요. 네. 근데 딱 그 예상 수준의 답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혜훈 후보자가 이 청문회를 통해서 하려고 했었던 바는 국민들을 설득해서 내가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 불법이 아니었고 양해를 부탁드린다 이런 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청문회 소명을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 소명이 이거 완전히 해결됐습니다라고 해갖고 임명을 강행할 정도의 청문회 결과냐? 저는 지금 내놓은 걸로는 그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라고 판단합니다. 해명이 되지 않는다. 네. 자, 오늘 나온 말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데, 자, 김상일 평론가님 해명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정도면. 근데 이제 우리가 청약을 왜 하죠? 청약을 하는 청약이요? 이유는 예.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겠다라는 게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개인사를 얘기해도 다른 사람들의 공정이라는 부분이 훼손된 거는 그 설명이 안 되잖아요. 개인사야 알겠습니다. 뭐 74점 안타깝다. 동점자도 있대요. 아니, 그러니까 예, 동점자. 예. 안타깝다. 다 좋지만 근데 그걸로 청약을 한 거잖아요. 예. 청약을 하지 마시지. 그렇게 어려운 사정들이 있으면. 예? 예. 왜 그 어려운 사정이 개인사가 청약이라는 경쟁에 어려운 예? 사정을 다 뚫고 했어요. 어려운 그건 사정. 뚫었다라고 국민들이 봐주기 어려운 사정이 그러니까요.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사정에 청약할 마음을 가져요. 예? 우리는 그 문제를 그 중대사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세대원이 필요하고 그것이 이제 가점이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한 것은 맞을 네.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개인사라 그래도. 네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청약은 어쨌든 공정 경쟁이 아니었다라고 국민들이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정청약이냐 아니냐를 법적 잣대로 따지기보다 예. 국민들의 그렇죠. 그 상식의 피해자들이 눈높이. 있잖아요. 예. 예. 피해자들이. 예. 왜냐하면 제가 청문회 때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예.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상대가 있는 경우예요.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 상대가 있는 갑질이라든가 예, 예. 예? 아니면 이런 어떤 대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청약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상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 감정이 되게 안 좋아요. 이럴 때는 결국 몰려가지고 아파트를 내놓을 거였으면요. 네.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돼요. 처음부터 이거 제가 미처 이거를 생각 못하고 그때 정신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랬지만 지금 보니까 억울한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거 제가 내놓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청문회 와서 이런 설명을 했다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을 건데 지금 이 정도의 설명을 가지고 국민 감정이 해소될까는 저는 좀 갸우뚱합니다. 자, 뭐라 그랬냐 하면 의원들이 또 이런 질문했어요. 자, 현재 집 내놓을 용의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수사 결과 따르겠다. 근데 그렇죠, 이게 부정청약에 대한 처벌 조항이 뭐 없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그 다른 방식으로 또 처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또 뭐라고 그랬냐면 부정청약 1도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정광희 대변인. 저는 이거 주택법 67조에 예.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많은 분들이 주택법 위반에 따라서 계약 취소 사유가 된다. 그 혹자는 이게 도시정비법인가 거기에 재건축은 해당하기 때문에 뭐 주택법이 되냐 마냐 논란도 있고. 그런데 이거에 예. 또 이렇게 법적으로 분쟁 붙이는 거 제일 그 정치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사실 법적으로 옳으냐 마느냐 이건데 그렇죠. 뭐 예. 그런 식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진성준 의원이 이거 불법이라고 규정했어요. 이분은 그렇죠. 예. 아예 불법이니까 이거 내놓으라고. 아예 내놔라라고 얘기했는데 선뜻 내놓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이게
분양가가 37억인데 지금 시가는 90억에 육박하는 네.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뭐 자기 재산 신고가 175억을 했다고 하더라도 선뜻 그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정치라는 것은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해훈 후보자도 본인이 정치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내가 더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근데 네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과응보와 사필 규정이 작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그 갑질하고 편법, 불법 행위를 일삼으면서 본인의 안위와 이런 것들을 챙겼던 분이 이 기획연설처 장관이라는 명예까지 함께 가져가는 거 네. 이건 정의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요.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치가 여기서 빨리 이해훈 후보자를 멈추게 해야 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서 이게 결판이 날 텐데,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어떻게 될 건지 나중에 저기 교통정보 듣고 오는데 짤막하게, 자, 사람들이 이거 궁금해할 것 같아요. 과연 이해훈 후보자는 집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부정청약이면 예. 그 법 위반이고 예. 처벌이 작지 않기 때문에 그것 지키기 때문에 힘들다. 집만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라 부정청약이면 관련법 처벌. 그렇죠. 처벌에 의해서 공직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원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본인이 뭐 그걸 가지고 그 집을 지키네 안 지키네 뭐 이런 그럴 수준이 아니다, 그럴 지금?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법적 처벌을 어떻게 받느냐 이거를 걱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 정체 일찍부터 시작됐고요. 사고가 정체로 굳어진 곳도 있는데요. 수도권 제일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방향 송내 4차로가 사고로 차단돼 도리 분기점부터 송내까지는 13km 구간 지나시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일산에서 판교 방향도 자유로 부근과 노지 분기점에서 송내 수암터널 부근으로 긴 구간 더디고요. 서울 방향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분기점 부근 사고 차량 갓길로 옮겨졌지만 화성 휴게소까지도 긴 구간 불편합니다. 이후 매송과 금천 일대로도 가다서다 반복하고 서울 시내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입니다. 중랑교 부근 1, 2차로가 모두 사고로 차단돼 성수 분기점부터 중랑교 쪽 이동에만 40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내부수단도로 성수 쪽 기름 램프 부근 3차로와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잠실 철교 1차로 각각 고장난 차로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야! 내가 널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아니 그 정도로는 지금 안 돼? 전달 안 돼? 10% 아니, 그럼 한번 해봐. 아,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누가 제일 잘하나? 아, 저는 그렇게 못해요. 아니야, 이거 온 국민이 거의 외운 녹취인데, 네, 느낌이 안 나나. 제가 좀 마음이 그러니까 약하잖아요. 여기 있는 아유, 분들 다 원래는 성대조사 잘하시는데 아니 잘하는데 네, 지금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안 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모질지가 못해요. 근데 저는 우리 진행자님께서 앵커님께서 그 남들 목소리 흉내내는 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잘하세요. 요번에 약간 점수가 그러니까. 떨어졌네. 자, 아니 근데 그 고난도예요. 그 정도 목소리와 데시벨과 하이톤에. 충격을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제가 이게 TV 조선에서 첫 보도를 한 거거든요. 네. TV 조선에 이거를 좀 나중에 보도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본인들도 첫 보도의 파장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 이 녹취의 파장이 아니, 그러니까. 정말 감정선을 확 건드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거 야로 안 된다 이런 그 의원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 장철민 의원 이거 하나로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강선우 의원보다 본인 갑질이 덜하다고 보냐 이런 질문이 오늘 나왔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해훈 후보자의 갑질 폭언이 낙마 사유 된다 안 된다 이건 짧게만 여쭤볼게요. 된다?
되죠. 김상현 평론가님. 그래서 예. 강선우 장관 때도 제가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강선우 후보가 빨리 보좌관한테 가서 용서를 받는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받는 게 예. 중요하다 얘기했거든요. 예. 이혜원 후보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피해자인 거고 가해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이 있는 자리에서 나한테 해코지를 할지도 모른다. 네. 이런 트라우마를 갖고 산다는 건 굉장히 정의롭지 못한 사회인 거죠. 그래요. 아니 그런데 또 그런 폭언을 들은 분에게 사과를 했다.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실제 그 인턴 보좌관은 사과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네. 바로.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앞으로 좀 이렇게 오늘 이 규명이 다 안 되더라도 되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 관심일 것 같은데 아들이 장남인가요? 아들이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 교수를 하는 그 과입니다. 했는데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앞서서 그러니까 청문회 전에요. 그랬더니 다자녀 전형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천하람 의원인가 누가 이렇게 제기하니까 알고 내가 오래전이어서 기억 잘 못했고 사회 기여자 전형이다. 무슨 사회에 기여를 했기에 그 조상이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유명한 분이잖아요. 네. 사선의원하고 사무총장하고 김태호 전 의원. 네. 무슨 뭐 청조 근정훈장을 받았대나 그래서 네. 국위선양을 해서 할아버지가 국위선양해서 연세대 경제학과 들어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광재 대변인? 저는 네. 저도 아들 딸 다 수험생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예. 이런 전형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이 연세대에서 수시 전형으로 정원이 한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사회 기여자 전형 쿼터는 불과 20명입니다. 이 20명에 어떻게 이혜훈 후보자의 장남이 네. 끼어 들어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사회기여자라는 것에 대한 그 규정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과거에 할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손자에게 이런 혜택을 준다는 거 이거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라고 저는 보고요. 네. 아빠 찬스 뭐 이런 거랑 과거에는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는 음서제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버지 할아버지가 고관대작을 했으면은 아들도 그 과거 시험 없이 관직에 오를 수 있었어요. 네. 또는 아들이 아주 공을 많이 세우면 그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도 이 관직을 추증하는 제도 있었어요. 예. 이거는 과거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21세기 대한민국에 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게 놀라워요. 잠깐 사회 할아버지가 잘했기 기여자 때문에. 전형이면 본인이 중고등학교 그렇죠. 때 뭔가 해가지고 그걸 인정받아서 한다는 게 사회 기여자 전형 저는 아닐까요? 그래서 사회기여자 전형은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다든가 예.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뭐 누굽니까? 저 해외 환경운동가 했었던 툰스벨인가? 예. 그런 정도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뭐 기여를 했었어야 본인이 해당돼서 합격이 될 수 있는 거지. 할아버지가 뭘 했기 때문에 그 손자가 이런 유명 대학에 이런 특혜로 들어갈 수 있다.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자, 김상현 이런 평론가님. 거죠.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을 했네. 독립운동 그렇죠. 자손들이 그런 거. 되게 어렵게 살고 독립운동가도 막 이렇게 그냥 그 네. 자기가 한 일에 비해서 그랬는데 네. 그거를 해준다면 뭐 그렇죠. 그 할아버지가 해가지고 저 손자가 혜택 받는다고 뭐라 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정말 떵떵거리고 사신 그렇죠. 분인데 그렇죠. 본인이 그렇죠. 뭐 네? 잘나서 떵떵거리고 네. 사셨겠지만 그리고 그런데 이 훈장도 뭔가 희생과 헌신으로 준 게 아니라 사회에서 높은 자리, 센 자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준 훈장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요, 저는 연대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요? 네, 예. 연대까지도 저는 이거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게 사회 기여라고 우리가 한다면 이런 경쟁 속에서 배려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네. 동의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건 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가족을 케어하지 못해서 네. 가족은 그거로 인한 사유로 그것에 연동돼 가지고 너무 어렵게 크고 네. 그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그 교육을 받을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든가
뭐 굉장히 삶이 어려웠다든가 뭐 이러면은 그런데 한다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봉사와 기여가 굉장히 뭐 사회 희생이 뛰어나가지고 한다거나 이런 사람을 하는 것이지 잘 사니까 세게 뭐 그 권력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입학시켜준다 이런 게 돼버리는 지금 이 사회기여자 전형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네네. 그러면 이거는 아빠 찬스 이거에 거의 뭐 뭐라 그럴까요? 끝판왕. 그렇죠. 이게 뭐 아빠 이렇게 찬스의 약간 끝판왕이다. 이게 급이 올라가는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 그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국민 감정, 국민 정서를 너무 이거야말로 다른 모든 거에 비해서 네. 가장 크게 건드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거는 이제 좀 확인해야 돼요. 이혜원 후보 측이 또 부인했습니다. 이거는 전혀 상관없고 군 복무지는 그로부터 석 달 전이라 했는데 좀 묘한 거를 또 그 천하람 의원이 갖고 온 게 거기 뭐 노후 PC 교체하는데 한 병무청 3억 6천인데 이거는 꼭 이런 자필 메모가 있어요. 그때 예결위 간사였다는 거예요. 우리 김상일 평론가님 예결위 간사가 얼마나 센지 아시죠? 예결위 간사는 뭐 그냥 우리 기재부만 담당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잘하십니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요거는 꼭 해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아들이 가장 원하는 위치에 있는 데서 복무를 한 거예요. 물론 사실 그 근무는 집에서 가까운 데서 하긴 합니다. 그 자체를 싸잡아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런 묘한 것도 있고. 근데 그 자, 쿼터가 과거에는 없었는데 생겼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웃긴 거죠. 근데 병무청 예산을 그리고 3억 6천을 예결위 간사가 막 메모까지 해서 이거는 꼭 어떻게 느낌이 원래 어떠세요? 이런 겁니다. 병무청 예산 이런 거는 이게 이제 지역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국방이나 이런 거와 관련된 예산들은 네. 그 기획예산처에서 기재부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오냐면 그걸 부풀려가지고 와요. 네. 국회에서 감액할 걸 예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감액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그 재원을 메꾸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웬만한 거 아니면 국회에서 늘어날 일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요. 곳입니다. 예. 자, 야,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시고, 자, 요거는 그냥 단답형으로 정광희 대변인 네. 임명할까요, 지명 철회할까요? 지명 철회합니다. 자, 지명 철회. 김상인 평론가님. 자신 사퇴를 설득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어쨌든 현지 누나가 전화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우리 정광재 대변인님의 주장이고, 자, 지금부터는 정광재 대변인한테 좀 주로 여쭤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8일 만에 중단했습니다. 지금 병원 치료 받고 있는 이거는 두 분한테 다 질문 드려도 되겠다. 자, 박 전 대통령이 현장에 간 것.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8일 만에 단식 중단한 것. 이거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장동혁 대표는 무엇을 얻었고 뭐 무엇을 잃었고 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하여튼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건강을 크게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네. 중단한 것은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든 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손을 내미는 모습이 있었다면 적어도 그게 뭐 특검을 바로 수용하겠다라는 어떤 그게 아니더라도 조금 더 동업자 정신을 발휘했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사실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라고 생각하면 뭐 유영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니까 유영아 전 의원이 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셨기 때문에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치적으로는 장동혁 대표에게 어느 정도의 힘은 실렸다고 봐야죠. 네, 예. 근데 그 힘이 실린 게 정말로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를 뺀 모든 보수 진영이 결집했다 이런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갤럽 여론조사 언급하셨으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은 24%에서 22%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편을 아무리 결집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는 25% 아래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수 진영 내에서의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일정 정도 강화됐는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이 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당을 만드는 인프라를 만들었느냐, 그런 환경을 만들었느냐, 그거에서는 후한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똑같은 질문을 김상일 평론가께 아니 드릴게요. 이번 단식은 변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면 그거는 인정해 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하루 화장한 정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결집은 하루 화장. 화장은 그날 저녁에 세수하면 끝 이거잖아요. 그 얼굴 본 그 얼굴은요 이미 뭐 상처도 있고 여드름도 있고 뭐 굉장히 지금 많은 것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 동안 화장으로 지운 것뿐이 안 된 것이다. 근본적으로 변한 게 없어요. 피부가 개선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자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뭐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뭐 주장하고 있는 뭐 그 결집 방식에 대한 어떤 동의가 바뀌었습니까? 그럼 여기에 찾아온 뭐 한동훈 대표를 빼고 다른 사람들은 한동훈 제명에 다 찬성으로 돌아선 건가요? 이걸로?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와준 거는 뭐냐면 요걸 계기로 만들어서 잘해봐라. 요 정도의 성과가 있는 것이지 결집은 그냥 하루 화장의 결집이다라고 자,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체로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취지로 말씀하신 건데 어떤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정광희 대변인? 저는 일단 당내 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합의 걸림돌이라고 지목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에서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더 큰 정당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조금 결은 다른 것 같아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 운영과 관련해선 뭐 특별한 얘기를 하시지는 않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월 2일인가 신년 인사 갔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거예요. 개인의 생각으로 당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생각하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말한 개인의 생각이라는 것은 예. 아마도 뭐 당권의 어떤 그런 거 이런 그 사적 감정으로 당을 운영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실용과 중도의 길을 가는 것이지 과거처럼 이념에 매몰된 쪽으로 가다 보면 자꾸만 축소지향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변화의 길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 예, 변화도 근본적인 김상익 변호사님. 변화야지 지금 우리 정강 대변인도 좀 약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유권자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면 그동안 국민의힘이 잘못한 거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털어야죠. 털어야 비로소 지지를 해줄 대상으로서의 자격이 생기는 건데 실격 선수가 자꾸 뛰겠다 그러면 뛰게 해주나요? 그거를 먼저 저는 좀 생각해 보시는 털어야 게 좋지 된다는 게 않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런 거 불법 개헌과 지금은 내란도 사실 1심에서는 내란으로 지금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책임감 있는 사죄와 반성과 그리고 후속 정치 비전 이런 것들이 없게 할 책임 있게 없게 할 그런 비전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밝혀야 되겠죠. 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그래요. 거예요. 예, 사실 길을 잃었을 때 제일 먼저 할 것은 자기가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지 그 길을 잃은 지점으로 가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길을 잃은 지점은 아마도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그 불법 계엄일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 당이 했었던 모습들에 대해서 뭐 많은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이 외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전 절연 수준을 넘어서 정말 뭐 지우고 싶다면 지울 수 있는 정도의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21년에야 탄핵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큰 선거에서 이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했었는지 그걸 다시 한번 복귀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저 정광재 대변인께 여쭤보면 지금 어쨌든 뭐 아까 하루 화장이라는 표현을 김상희 평론가가 쓰시긴 하셨지만 여하튼 뭐
많은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이제 소장파 의원들, 친한동훈계로 분류된 의원들끼리 가서 좀 잘 해보자 이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그립감은 좀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운신의 폭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좀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실제로 있다고 보세요? 저는 2월 19일에 나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 1심 판결, 그게 마지막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23년이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2월 19일에 있는 거 내란 재판의 본류라고 하는데 이게 기속력은 없다고 하지만 누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해서 이게 완전 무죄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내란이라고 1심 결과가 나왔을 때 네. 한덕수 총리 때처럼 아유 뭐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보겠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국민의힘이 내면 그 희망 없는 거죠. 네. 김상일 평론가님 15초 내지 20초 딱 있네요. 시간이. 네.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유권자들은요 지금 민주당이 잘못하는 것도 보고 있어요. 네. 에너지가 쌓이고 있다는 걸 민주당도 돌아봐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런 긴장감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국민의힘이 지금 면죄부를 국민들한테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7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0살 지석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많이 약했습니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수많은 검사와 치료가 이어졌는데요. 100일 동안 엄마와 단 한 번의 눈 맞춤도 없었던 지석이 선천백내장이 발견돼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양쪽 눈에 시각장애가 남았습니다. 5살 전까지 받은 안과 수술만 4차례 이상. 거기에 잠복고환과 신장 결석까지. 작고 약한 몸은 감당하기 힘든 큰 수술들을 여러 번 견뎌야만 했는데요. 최근엔 신경계와 근육 이상을 동반하는 로베 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소견까지 받은 상황. 보이지 않아도, 걸을 수 없어도 가족들은 아이의 치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석이의 아픈 시간이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추위 속에 내일 아침까지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눈이 오겠습니다. 전라권과 제주에 비나 눈이 오늘 내리다가 밤부터는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내륙 산지, 충청과 경남 내륙에도 눈이 내리겠고 내일 새벽이나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은 대부분 1에서 5cm 안팎, 서울과 경기 내륙은 1cm 미만입니다. 글피 월요일에도 전남 해안과 제주에 비나 눈이 또 한 차례 지나겠습니다. 현재 한파특보 상황입니다. 경기와 서울 일부 등 수도권과 강원, 충북, 경북에 한파특보가 남아있고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이 영상권으로 겨우 올라 0.2도까지 올랐는데요. 일요일까지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지속되는 곳이 많아서 건강관리와 옷차림, 동파사고 등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한파의 기세가 좀 꺾이긴 해도 이맘때보다는 기온이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이 영하 11도, 파주 영하 15도, 철원은 영하 17도 등으로 대부분 영하 17도에서 0도 분포.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이 영하 2도 등 전국이 영하 5도에서 6도 분포로 대부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동해안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 중이라 메말라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영하 1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의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투자 투기용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 분쟁 ISDS 중재 제기를 예고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전체적 발언 맥락과 무관한 자의적 편집과 의도적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내 시민단체들은 미국 투자사들에 대해 주권 침해를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통 끝에 열렸습니다. 이 후보자는 갑질 논란과 계엄 옹호 등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부정청약 의혹 등엔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의 정치권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천정궁 등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인천대학교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4년 가까이 돼가지만 아직도 종전을 향한 여정은 험난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참상은 보도를 통해 잘 알려진 편이지만 또 다른 전쟁 당사국 러시아 상황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러시아 출신입니다만 대한민국 국민 일리아 벨야코프 수원대 교수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내부 상황 얘기 자세히 나눠봅니다. 벨야코프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국말도 너무 잘하시고 우리 벨야코프 교수님은 대한민국에 산 지는 20년이 넘었고 네. 귀화한 지도 10년이 넘었다고 하셨죠? 거의 10년 됐죠? 10년 차입니다. 네. 그래요. 네. 귀화를 하시게 된 어떻게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여기는 계속 살려오고 귀화를 한 그래요. 거죠. 예. 네. 어떻게 한국에 살아보니까 저기 우리 교수님하고 잘 맞습니까?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요. 아니 그게 단순히 러시아는 추운데 여긴 덜 춥다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아니죠. 생활을 해보니까 한국이 나 살기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워낙 너무 어린 나이에 와서 네. 거의 모든 첫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사회 생활도 여기서 시작했고 네. 또 오래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칩이 돼버렸고. 대학교 때 오신 거예요? 네, 거의 2학년, 3학년 때. 아 그러시구나. 네. 대학교 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문화나 여러 가지가 많이 맞아서 한국에 살자. 자, 한국인 벨야코프 교수님이십니다. 네.
자,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하면서 러시아 쪽 상황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 쪽은 이제 화면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러시아가 장기간 전쟁으로 지금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러시아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뭐 이것도 네. 얘기가 정말 많아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뭐 예, 예. 여러 측면에서는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다른 측면에서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요. 뭐 경제적으로도 지금 전쟁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러시아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해서 또 그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조금 이제 돈이 부족하다는 그런 그러니까요.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고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기저기 막 그렇게 터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도 있고요. 이미 전쟁의 후유증들이 보여지고 있다. 이미 벌써부터는 시작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요. 자, 이 부분이 또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푸틴 대통령 하면은 워낙 이 권력이 공고하고 아주 강력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쟁을 4년 가까이 계속하면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잖아요. 피로감이 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뭐 어떻게 전쟁을 통해서 리더십이 이렇게 더 강화될 수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고 지금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뭐 일단은 이 질문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래요? 나 러시아 국민에게 마음 먹고 질문했는데 네. 아무도 뭐든지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래요? 러시아 국민의 의견이 필요하진 않고요. 의견이 필요 없다? 그냥 푸틴의 생각만이 중요해요? 그렇죠. 독재 국가에서는 국민을 어느 누구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뭐 너무 말도 안 되게 통치를 하면은 국민들 반발이 쌓일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국가의 폭력 기관이라든가 뭐 탄압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존재하죠. 그래요. 예, 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든가 또 인터넷 제한이라든가 뭐 언론 탄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러시아에서 지금 다 다발다산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정책을 통해서 또 여론을 형성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러시아라는 독재 국가에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란 민주국가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푸틴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통치를 하는 거네요. 비교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중국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중국 사람들도 쉽게 반발할 수 없듯이 러시아 사람들도 쉽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당연하죠. 목숨이 위험해지면 사실 목소리 내기 어려워요. 그럼요. 당연하죠. 예, 목숨보다 또 소중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직도 철권 통치다 그런 말씀이시고, 자 그래서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도 그 불만이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씀 같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그러면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말 나온 김에 어쨌든 권력을 공고히 하는 재주라든지 그 완전히 철권 통치로 휘어잡고 있다는 그런 뭐 능력 말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수님이 보시기엔 푸틴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이거는 어려운 너무 넓은 질문인가요? 네, 넓은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오랜 시간을 집권을 하다 보니까 그 푸틴에 대한 평가가 매우 많이 갈립니다. 러시아 사람 중에서도. 그래요. 예. 이것도 그러니까 정말 신분에 따라 교육 수준에 따라 살고 있는 거에 따라 러시아 안의 사회 위치에 따라 다 다를 거고요.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뭐 독재라든가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그런 사회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평가를 하기가 좀 그렇고 근데 러시아 내에서도 현재 푸틴의 정권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가 처한 위치, 자기가 좀 그 나라에서 잘 살고 있다든지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다든지 이런 게 많이 영향을 받겠네요. 그럼요. 전쟁이라는 것도 뭐 당연히 일반 사람들은 전선에 나와서 죽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걸 통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현 상황이 옹호할 수밖에 없죠. 자, 사람에 따라서 처한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해 주셨고, 처음 질문에 우리가 뭐 러시아 지금 상황 어떠냐 그랬는데 막 전쟁 전과 비교했을 때 러시아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경제라 그러나요? 뭐 물가, 생필품 수급 상황 이게 문제 없어요 지금? 이것도 누구를 뭐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이것도 또 풍족하게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어려운 사람이 있다. 일단 그렇고요. 계급 그러니까 사회군요. 돈이 있냐 없냐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지역적인 차이도 어마어마해요. 아, 그래요? 모스크바는 크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시골에 가면 또 상황이 달라져요. 그래요. 네, 뭔가 작은 도시라든가 소도시라든가 또 제 고향인 플라디보스토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 밝은 그림이 아니에요. 예, 그게 물자가 부족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부족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품질이 퀄리티가 낮아지는 그런 품목이 다수가 돼버렸다고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원래는 모든 게 열려 있고 시장이 열려 있었을 때 국내산도 있었고 국외산 그런 제품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외산이 모두가 모듈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국내산밖에 없고 국내산 회사들이 경쟁이 없다 보니까 퀄리티를 낮아지는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블라디보스토크면 거기 여행 가끔 가는 분들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엄청 가깝다 그러대요. 여기서 그쵸, 예, 비행기 타면 뭐 금방 뭐 2시간?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죠? 사이. 네. 와, 그렇게 가까이 러시아가 있군요. 직항이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직항 없어졌어요? 지금은 다 러시아 직항은 다 없어졌죠. 그 관계가 그렇게 됐구나. 자, 최근에 벨야코프 교수님은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개정 증보판에서 러시아에서 전쟁 반대 목소리에 대한 탄압 심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습니다. 자, 러시아에서 아까도 우리가 비슷한 얘기 잠깐 나누긴 했는데 정치적 메시지 내는 게 전쟁 반대라든지 이런 메시지 내는 게 정말 위험한 일입니까?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에서 나오는 뉴스는 우리가 거의 대부분 해외에 나가 있고 그러니까 이민 가 있는 그런 기자나 언론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네. 러시아 국내에서는 모든 방송사들이 정말 심각한 검열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가 많이 왜곡되어 있거나 그래요? 아예 숨겨져 있거나 뭐 그런 상황이죠. 그래요. 자, 아직도 철권 통치다. 그냥 우리가 뭐 교육도 좀 하고 거기에 뭐 어떤 그 경제도 이렇게 돌아가고 하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치 부분은 중국처럼 이렇게 완전히 철권 통치다. 사람들이 사실 어떤 반대의 목소리, 그 다양한 목소리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내지는 못하죠.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전쟁 치르는 와중에 그렇다면 러시아 국민들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도 또 궁금합니다. 러시아 정부가 내세운 전쟁 명분을 러시아 국민들은 마음속으로 지지하는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그 시각, 인식, 그 보는 눈이 전쟁 전과 후에 또 달라진 게 있는지 이 부분은 어때요? 전쟁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크라이나를 싫어할 거고요. 네.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크라이나에게 이제 호감을 많이 느끼고 있겠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도 적지가 않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사회 자체가 거의 뭐 절반 정도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5대5 비율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갈라져 있고 또 반대 목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네, 없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뭐 어느 정도 갈라져 있을 거다. 그 마음이 시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런 숫자적인 근거가 없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한 6대4 정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6이 지금 러시아 푸틴 정부에 옹호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찬성하는. 그렇지만 그거보다 조금 반대. 적게 반대하는. 오, 만만치 않은데요? 만만치 않죠. 그래요. 그 반대하는 그 마음속에 그러고 있지만 워낙 그 철권 정치를 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네. 자, 러시아의 정보 격차 문제를 잠시 짚고 넘어가 볼게요. 실제 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 우리가 팩트라 그러죠. 팩트. 그쵸? 벌어진 일 그대로. 러시아 국민들이 전하는 그 전달받는 러시아 국민에게 전해지는 전황, 정보 있을 겁니다. 그
정보 격차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정보 격차라기보다 네. 큰 문제는 이 정보의 해석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한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이 팩트가 있으면 이 팩트 여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팩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 똑같은 팩트를 해놓고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그 갈등하는 게 그게 네. 중요한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 어떤 팩트를 가지고 이게 좋다라는 게 이제 러시아 중앙방송 역할이고 또 러시아 해외에 가 있는 반정부의 언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기자들은 이제 팩트를 다르게 보는 거죠. 네. 같은 팩트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정보의 해석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해주셨고 아까 우리가 방송 전에 그 왜 다들 자꾸 저 언론에 그렇게 나오는지 그 잘못된 정보다 벨야코프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게 우크라이나 뿌리와 러시아 양쪽 뿌리를 모두 갖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 그랬는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이것도 인터넷에서 많이 퍼져 있는 그런 거라더라고요. 아니고요. 결론은 뭡니까? 두 분 다? 결론은 부모님 두 분 다 러시아 사람이고요. 그래요? 근데 왜 잘못 알려졌을까요? 그 이해가 아마 약간 우리 부모님 둘 다 당연히 소련 때 태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련 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다 소련이었죠. 그냥 다 같은 소련이었어요. 예. 근데 마침 우리 엄마가 태어난 도시는 지금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는 도시예요. 엄마가 러시아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네요. 그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당시는 다 소련이었기 때문에 둘 다 러시아다. 둘 다 러시아라기보다는 둘 다 소련이죠. 소련이다, 소련. 네. 그러네요. 네, 그 민족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쓰는 언어로 봤을 때도 그렇고 뿌리로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 엄마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래요? 우크라이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건 어때요? 그 러시아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 그랬는데 뭐 좀 다릅니까? 억양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달라요? 억양이 다른 게 아니라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우크라이나는 다른 민족이에요. 그래요. 이거 동슬라브라는 게 있는데 동슬라브의 민족이 3개가 있어요. 러시아와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이거 오로지 민족이에요. 민족어가 따로 있고 뭐 민족 뭐 풍습이라든가 이런 문화가 따로 있어. 뭐 물론 많이 비슷하지만 근데 엄연히 다른 민족이다. 다릅니다. 근데 그게 소련의 우산 아래 뭉쳐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이거는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소위 우리가 한국에서는 스탄 국가 불리는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카자흐 이런 나라들도 지금은 주권 있는 나라지만 그 당시는 또 똑같은 소련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우즈벡 사람들도 뭐 카자흐 사람들도 키르기즈 사람들도 다 소련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나라라고 하기엔 어렵지만 어쨌든 어머니도 소련 사람이다. 근데 어쨌든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 거기서 태어나셨다. 태어난 곳은 지금의 현재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도시고 그래요. 민족으로 따지면 러시아 민족. 그렇군요. 그러니까 러시아 분이고 두 분 다. 자, 전쟁 초기에 교수님이 SNS에 우크라이나 국기 올렸습니다. 네. 이 의미가 뭐였는지 이로 인해서 좀 뭐 어떻게 갈등은 없었는지 어땠습니까? 불공정한 정쟁을 알리기 위함이었죠. 그래요. 이거는 러시아가 분명한 가해자고 우크라이나는 분명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의 뭐 제가 뭐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이것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제 입장을 그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뭐 갈등은 없었고요. 이거는 뭐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저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물론 저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옹호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뭐 갈등이라고 할 만한 건 아니었다. 다만 어떤 전쟁 이게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이 명백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사 표시를 한 것이다. 그런 뜻이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저 해석 잘하죠. 네, 잘하시네요. 자, 약간 북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게요.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을 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장에 파병을 했습니다. 과거에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러시아와 북한은 사이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러시아 북한 관계는 전략적 비즈니스 관계입니까? 아니면
근본적인 관계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지금 임시적인 동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인 것 같고 네. 본격적으로 러시아와 북한이 이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또 네. 관심도 다르고 또 자기의 나라의 목적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금 지정학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같이 가게 되는 것뿐이지 크게 장기적으로 보면 서로를 공통점이 거의 없는 데다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딱 이렇게 됐지만 당분간 아마도 그런 밀접한 관계 유지가 아마 될 거예요. 그래요. 예. 서로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북한도 그죠? 요구하는 것도 있고 북한이 원하는 것도 있고 네. 러시아도 이 관계를 통해서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전쟁이 뭐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또 러시아와 유럽 관계, 러시아와 미국 관계가 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북한 관계가 정리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또 그 북한과 중국 관계 요거에 그렇죠. 따라서도 또 북한과 러시아 관계도 약간 연동하는 것 같아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외교 노선도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의 러시아 외교 노선도 너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수많은 변수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러시아와 북한이 지금의 수준의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자, 지금의 수준은 그냥 전략적 비즈니스 관계고 언제든지 서로 간에 어떤 얻을 것이 좀 그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멀어질 수도 있는 관계다라는 게 교수님 말씀이시고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요 점이 제가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 북한 러시아 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경제난이라든지 국제적 고립의 돌파구로서 파병을 결정한 건데 어떻게 보면 뭐 젊은이들 피를 흘리면서 파병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로부터 이제 경제적 반대급부를 받잖아요. 거기다가 무기를 팝니다, 지금.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될 수 있는 토대를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얻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북한이 하나 더 꼭 얻고 싶은 게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입니다. 이게 이제 미사일 사거리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위성 기술 이 부분 이제 북한이 집착하고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정말 핵심적인 첨단 기술을 러시아가 북한에게 줄까요? 저는 안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여러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러시아가 자기 기술을 어느 누구랑도 그렇게 쉽게 공유하는 나라가 아니기도 하고 소련 때도 그랬고 러시아도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바로 옆에 있는 북한이 갑자기 최첨단의 그런 로켓 미사일, 그러니까 미사일 기술을 받게 되면 좋아하지 않을 거고 그래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유일하게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중국은 아마 몇 번 그런 경고 카드를 보냈을 거예요, 러시아에다가. 그래서 러시아가 되게 조심스럽게 행동을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요. 러시아가 그 첨단 기술을 쉽사리 북한한테 넘겨주지는 않을 것이고 기술 협력은 하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아마 어느 이렇게 정도, 생색내기용으로 조금 할 거다. 공유할 수 있을 만큼은 아마 공유할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걸 아주 뭐 게임 체인저니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고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약간 어느 정도 내는 그런 수준에서의 기술 협력 정도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평화가 가까이 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뭐 90% 뭐 이런 숫자도 얘기하고 근데 핵심적인 영토 문제 이런 핵심 사안들이 사실 남아 있거든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럼 이런 영토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거 가까이 왔습니까? 아니면 멀었습니까? 아직? 매우 많이 멀었습니다. 그래요? 트럼프 말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트럼프는 거의 99%가 왔다고 지금 1년째 거의 매일 반복해서 말하는 거고요. 트럼프가 이 갈등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도 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이 전쟁이라는 게 이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쟁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전쟁은 항상 왜 일어나요? 어떤 한쪽이 다른 한쪽한테 원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러시아가 푸틴이 원하는 거 얻지 않은 이상 이 전쟁이 종료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요. 어쨌든
핵심 뭐 돈바스가 됐건 어디 핵심 그 영토 이거를 지금 시작했던 그걸 얻지 않고서는 러시아는 끝내지 않는다. 영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여러 요소들이 얻고자 하는 있어요. 것들. 영토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잘 알려진 부분 중 하나인데 하나만 더 하면 뭡니까? 영토 말고. 우크라이나와 나토의 관계. 그렇군요. 예. 그게 또 중요하겠군요. 그것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의 우크라이나의 정권 창출의 러시아 역할. 이런 부분들이 푸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냅두진 않을 겁니다. 그래요. 자, 지금은 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지금부터는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한때 러시아 주요 교역국 한국이었습니다. 지금 비우호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죠. 그렇죠. 자, 러시아인들이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전자제품이나 화장품이나 K-팝 같은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혹은 한국의 상품 좀 앞서가는 상품들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요? 있죠. 예.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부끼리 있는 관계랑 전혀 상관이 없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그래요? 정부끼리는 뭐 싸울 수도 있고 서로에 대한 뭐 경계 카드 보내거나 그런 약간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보일 수는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뭐 크게 뭐 딱히 뭐 없어요. 그래요. 러시아에서도 다 뭐 드라마 보고 음악 듣고 뭐 BTS 뭐 블랙핑크, BTS 다 압니까? 지금 난리가 나서 BTS 좀 이따가 이제 공연을 하잖아요. 부산이랑 고양이랑 또 지금 얼마 전에 또 서울이랑 뭐 숭례문이랑 또 하겠다고. 러시아에서 지금 아미가 난리가 났어요. 그 그래요? 티켓을 못 구한다고. 그래서 BTS, 블랙핑크 그냥 난리 났네. 예. 그게 정말 어떤 국경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없어요. 거는. 이거는 그죠? 이제 글로벌화된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라기에는 좀 의미가 없어진 것 같고 문화적인 그런 문화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은 문화권에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제품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 뭐 계속 뭐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쓰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근데 쓰려고 하기도 하고 쓰고 있는데 양국 간 교역이 한창 많이 할 때 비하면 많이 위축돼 있어요. 그건 맞죠. 그건 현실이고 지금은 뭐 경제 제재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자유롭게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아직까지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부족함이 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거의 1990년대 초반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거의 떨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희는 지금 일리아 벨야코프 수원대 러시아어과 교수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내부 상황,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 등 전반적으로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책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평화가 찾아오면은 다시 서로를 여행하게 될 거다. 이런 희망을 담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앞으로 좀 어떤 계기가 되면 한러 관계 좀 호전될 수 있다고 보세요? 뭐 일단 많은 변화가 필요할 거고요. 러시아 쪽에서도 한국에 대한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 쪽에서 한국에 대한 태도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끼리는 사실은 싸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정상화가 되면서 우리 서로에게 러시아 사람들도 한국에 오고 또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 가고 그런 관계가 복원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출입국이 지금 많이 이렇게 제한돼 있나요? 제한이라기보다는 많은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뭐 입국하려면 뭐 비호적인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세컨더리로 끌려가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 좋은. 아니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직항도 막 없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경유를 해야 돼요. 러시아를 가려면. 그래서 그런 게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엔 다시 이제 관광객 흐름이 오가기 시작하면 또 러시아 많이 방문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을 책에 넣어봤습니다. 그래요. 자 교수님 그리고 한국인들이 러시아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요거는 좀 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편견 같은 거 있으면 어떤 걸 꼽으세요? 러시아가 춥다. 춥다? 안 추워요? 이런 거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동네마다는 좀 당연히 다르긴 한데 일단 모스크바는 겨울은 춥죠. 겨울은 여기보다 훨씬 추워요. 서울보다 춥다.
근데 여름에는 어느 정도 돼요? 여름에는 한 영상 뭐 27도, 28도? 그래요? 그럼요. 나 진짜 편견이 있어요. 하나만 더 편견 네. 하나만 더 네. 저기 버렸으면 좋겠다는 거 있으면. 편견. 예. 러시아 사람들이 잘 웃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그럴지도 모르지만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혹은 뭐 친구들끼리 잘 웃어요. 그래요. 러시아 친구들이. 네. 자, 그렇다면 이거 약간 마지막 질문 가기 전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질문 좀 소프트한 질문 드리면 네. 저도 사실 러시아 가본 적 없는데 네네. 또 미국은 많이 가봤어요. 저는 근데 특파원도 미국에서 하고 자 러시아에 혹시 여행을 가게 되면 여기를 꼭 가라. 어디 갑니까? 저는 아까 뭐 물론 모스크바가 수도이기도 하고 네. 모스크바에서 볼 곳 맞지만 저는 모스크바보다 러시아의 제2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훨씬 더 예쁠 거고 그러니까 도시 분위기 자체가 매우 이런 러시아 문화를 잘 대표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국 분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고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또 그냥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의 예쁨 그런 게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상트페테르부르크 추천하셨고요.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전쟁 비극 속에서 고통받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국 민간인들과 이걸 또 지켜본 한국민들,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 벨야코프 교수님이 꼭 이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언젠가는 모든 게 끝날 거고 우리가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는 조금 더 버티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 힘을 내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리아 벨야코프 수원대 러시아어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허백윤 서울신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허백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하면서도 이거 어떻게 했지? 이거 뭐 살짝 어려운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자, 공제나 감면 받기 위해서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부분 지금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진짜 연말정산 매년 하는데도 참 복잡하고 또 얼마 돌려받을지 긴장도 되는데요. 네. 오늘 국세청이 공제 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사례들을 콕 집어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우선 부양가족을 매년 다시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해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 부양가족이나 만약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경우는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맞벌이 부부나 형제 자매가 같은 부모님을 중복해서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의료비죠. 의료비 항목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이제 받기도 해서 조금 헷갈린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점을 알아두면 좋아요? 네,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만약에 실손 의료보험금을 받았거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돌려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월세 세액공제 받으시는 분들도 이제 많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떤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네, 월세액 세액공제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차계약서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시면은 만약에 직접 월세를 내셨다
주거자라고 하더라도 그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자, 이것도 궁금합니다. 주거 문제로 대출받은 분들이 원리금이나 이자 냈을 때도 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은 역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네네. 만약에 기준 시가가 6억 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거나 주택 소유자 명의의 대출이 아닌 경우 그러면은 해당 주택담보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상환액이 공제 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공제 대상 안 되는 거는 기준 시가 6억 원 넘는 주택. 네. 자, 주택 소유자 명의 대출이 아닌 경우 이거는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도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이번에 이제 주제를 바꿔볼게요. 네.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공개 이후에 사실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네. 받고 있습니다. 주가도 오르고 있어요, 지금. 자, 근데 노조가 이걸 반대하고 나섰죠. 네. 어제 현대차 노조가 성명서를 내고 인공지능 로봇을 노사 합의가 없이는 한 대도 생산 현장에 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로봇이 대량 생산돼서 현장에 쓰일 때 예상되는 고용 충격 때문입니다. 네네. 특히 현대차 그룹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개발하고 곧 현장에 들이겠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밝힌 직후에 노조가 이런 반대 입장을 낸 것이라서 네. 일각에서는 이제 노로 갈등이라고 해서 노동자와 로봇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로봇이 진짜 이건 그냥 어떤 그 전시용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생산 현장에 투입하려고 지금 네. 막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게 현대차의 일로 다가올 때 노조가 이거는 우리한테 직접 위협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건데 자 CES에서 공개되고 전 세계 화제 모을 때 그때 상황은 어땠는지 네. 보여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노조가 어떻게 또 뭐라고 비판하고 있는지까지 같이 말씀을 해주세요. 네. 얼마 전 그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에서 네. 이 로봇이 정말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4세대 아틀라스의 모습이 처음 공개됐는데 이 로봇이 최대 50kg까지 물건을 들 수 있고 네. 관절도 360도 회전하는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고 인상적이었던 로봇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차는 이걸 공개하면서 이 로봇을 당장 2028년까지 그 아틀라스를 포함해서 연간 3만 대의 로봇을 대량 생산하고 당장 이제 미국 조지아주 공장부터 현장에 투입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내놨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이제 주가도 크게 오르고 신고가도 경신하면서 이 피지컬 로봇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노조는 이게 결국은 인건비 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조에 따르면 이제 평균 근로자 연봉을 이제 1억 원으로 기준을 했을 때 그 24시간 현장을 가동하면 네. 3명의 인건비가 연 3억 원이 들죠. 예. 그런데 로봇은 초기 구입비랑 유지비만 든다는 겁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아틀란스 초기 구입비가 약 2억 원 정도 될 거고 유지비는 연 1,400만 원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임금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제 투입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노조는 결국 이제 현대차 그룹의 계획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노동자 대신 로봇으로 노동력을 대체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명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미국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내 생산 물량이 미국으로 더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럼 또 역시나 국내 근로자들의 일거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이 피지컬 로봇으로 지금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을 두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라고 성명서에 적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피지컬 로봇으로 회사 수익이 많아지면 그게 노조원들한테도 돌아올 수 있는데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면 어떡하지? 이 양날의 칼을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앞으로. 자, 주제를 또 바꿔봅니다. 기내 보조 배터리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 이어지면서 배터리 반입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 목소리가 컸었는데 결국 앞으로는 비행기에서
보조 배터리 사용은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보조 배터리 화재가 사고가 최근에 좀 많았어요. 네네. 정말 좀 무섭기도 하고 남일 같지도 않았는데 결국에 이제 그 국내 항공사들이 점차적으로 그 규정을 엄격하게 했고 그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부산에어, 에어서울 이 5개 항공사가 오는 26일부터 기내에서 보조 배터리를 전면 사용 금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국내선은 물론이고 국제선 항공편에서도 보조 배터리로 휴대전화, 태블릿 PC, 노트북, 카메라 이런 전자기기 충전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가 되는 겁니다. 네, 앞서 이스타 항공도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했다가 이제 올해부터 정식으로 이 조치를 시작했고요. 제주항공도 어제부터 기내 보조 배터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내에서 타는 비행기들은 거의 이제 보조 배터리를 안에서 충전을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보조 배터리 사용 전면 금지, 충전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하셨는데 그렇다면 보조 배터리 가지고 탈 수는 있는 거예요? 네, 단순히 갖고 타는 거는 되는데요. 다만 이것도 이제 규정에 명시된 보조 배터리 용량과 개수 제한 규정을 잘 지키셔야 되고요. 또 만약에 가지고 타셨으면 손에 닿는 곳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접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손이 금방 닿을 수 있는 가까운 좌석 앞주머니나 좌석 아래쪽에 보관하라고 하고요. 그 가방에 넣고 배터리를 가방에 넣고 선반 위에 올려두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혹시나 이제 그 위에서 문제가 생기고 화재 뭐 발생이 있을 때 초기 대응이 늦어져서 자칫하면 이런 경우에도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갖고 타게 되면은 타기 전에 절연 테이프로 보조 배터리 단자 이렇게 붙이거나 아니면 비닐백, 파우치에 하나씩 넣어서 따로 보관을 해야 합선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갖고 타는 거는 허용은 하되 사고 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시킨다. 그런 뜻이네요. 정부가 중국 자이언트 판다 한 쌍 빌려오는 판다 외교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네, 어제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이제 광주에 있는 우치동물원을 찾아서 시설을 둘러봤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 5일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측에 판다 대여를 제안한 뒤 이뤄진 후속 조치입니다. 그래서 장관이 직접 동물원에 가서 시설과 인력 운영 현황 살펴보고 판다 보호시설 조성 계획 등을 좀 점검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후부도 향후 도입 가능성에 대비해서 동물원 수용 여건을 먼저 점검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 광주 우치동물원 여긴 어떤 곳이에요? 네, 우치동물원은 지난해 6월 말에 호남권 동물원 역량 강화와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 수의 인력이 4명 있고 사육 인력 13명 있고 그다음에 동물은 반달가슴곰 4마리를 포함해서 89종 667마리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전에 푸바오가 엄청난 인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추가 대여를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네요. 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푸바오로 잊지 못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국내에는 자이언트 판다 4마리가 이제 아직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한국에 왔던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있고 이 둘 사이에 태어난 푸바오가 정말 큰 사랑을 받았죠. 저도 정말 한참 줄 서서 만나고 왔었는데, 그랬군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루이바오와 후이바오 태어나면서 이제 그 자이언트 판다에 대한 인기가 이어졌었습니다. 그런데 푸바오가 2024년에 4살이 되면서 중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현재 4마리가 있는 거고요. 그 기억이 계속 많이 남아 계실 텐데 푸바오가 돌아간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동물이 특정한 공간에 담겨서 멀리 옮겨지고 또 낯선 곳에서 다시 살기 위해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지켜본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동물복지 단체 13곳이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이 판다 추가 대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수송하는 과정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판다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을 심하게 해칠 수 있다는 걱정에서입니다. 그래요. 이거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요. 우리 막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 이렇게 막 꾸며주고 막 미용실 데려가서 하는 게 뭐 예쁘다 뭐 옷도 입히고 막 미용실도 데리고 가는데 본인들은 저거 스트레스 느끼지 않나? 뭐 그런 차원의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배균 서울신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매주 다양한 문학의 전문가와 흥미롭고 유익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 주말엔 문화.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로 많은 사랑받았던 요리사 임성근 씨가 과거 음주운전 경력 등 전과 고백하고 방송활동 중단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이 내용 주로 알아봅니다. 김원식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흑백 요리사 워낙 인기여서 뭐 임성근 셰프 누군지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임성근 셰프가 최근에 왜 인기를 끌었는지 이걸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단 원래는 이제 한식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네. 국가공인 조리 기능장이고요. 뭐 파인다이닝 뭐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 손맛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척척척척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 같은데 예. 맛은 좋은. 그리고 항상 이제 자신감이 있고 또 말도 친근감 있게 유머러스하게 하기 때문에 아저씨 같은데 또 셰프의 면모를 잘 보여주니까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요. 그래서 소스 장인이다라는 평가까지 들었고 흑백 요리사 2에서는 이제 최후의 7인에 오르는 최종 7인에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더욱더 이제 유명세를 치르게 됐는데 언급하셨듯이 음주운전 경력을 고백하게 되면서 이게 방송 중단 활동까지 이르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참 잘 나가는 지금 스타 셰프인데 물 들어올 때 노져라 하던 차에 임성근 셰프가 돌연 음주운전 등 전과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그 유튜브 방송에서 자기 입으로 한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보통의 사례와는 좀 다르죠. 만약에 이제 음주운전 경력들이 언론에 이제 보도되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자기가 밝히는 것보다는 취재에 의해서 아니면 그러니까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누가 이제 제보를 해서 그것이 알려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본인이 스스로 자기 채널에다가 올리면서 이제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음주운전에 관련된 경각심,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올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본인도 평소에 그 음주운전에 관련돼서 그 과거의 경력 때문에 항상 죄책감이 있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게 알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미리 공지를 한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을 공개를 했던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요. 지금 약간 살짝 얘기는 해주셨는데 그래서 어떤 얘기가 또 관련해서 비슷한 얘기인데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 언론사에서 음주운전 전력 사실 알고 취재 요청했는데 그래서 이거 이제 뭔가 어떤 식으로 이제 대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요청에 그 언론사에는 대답을 하기 전에 유튜브로 그 사실을 결과적으로 전과 사실 음주 전과 사실을 고백한 건데 맞습니까? 이게 이 부분 좀 일단은 이제 그 해당 매체에서는 이제 17일 날 확인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과거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확인해 줄 수 있느냐라고 이제 취재를 시작하니까 17일 날이 지나고 18일 날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영상을 공개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취재가 들어가면서 부랴부랴 먼저 소위 말해서 이런 말씀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수 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점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죠. 근데 본인이 얘기한 건 뭐냐면 18일에 저녁으로 찍은 영상을 업로드를 이제 예약을 걸어놓고 지방으로 촬영 갔을 뿐이다. 그래서 우연히 겹쳤을 뿐이다 이렇게 본인은 얘기를 취재 한 요청을 거죠. 받아서 그걸 대답했다기보다는 이전에 해놓은 게 그 시점하고 어떻게 맞아 떨어졌을 뿐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된 게 아니라 이제 넋두리처럼 이야기하는 거를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렸다. 뭐 이런 맥락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 넷플릭스에 관련돼서도 얘기를 했는데 방송 출연 전에 그 2020년 음주운전 적발이라고 사전 설문지에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넷플릭스가 그거를 걸러내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이 설문지나 정신감정 등의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이유는 녹화 중에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사실은 음주운전이나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걸 걸러내기 위한 거는 또 아니었는데 어쨌든 넷플릭스 쪽에도 음주운전 전력을 미리 고지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제작진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논쟁점이 되고 있는데 다만 직접 고백한 거는 3번의 음주운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차후에 또 해보니까 98년, 99년에 또 이런 음주운전이 있었고 5번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은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처음에 이제 3번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밝힌 내용과 달랐던 부분이 뭐냐면 차 안에 그냥 자고 있다가 적발이 됐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도로 주행을 한 것으로 판결문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진정성과 진실성에 있어서 좀 신뢰를 얻기 힘들다라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자, 근데 또 임 셰프에 대해서 갑질 의혹, 조폭 의혹 이 부분은 어떻게 해명했어요? 이게 사실은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되면 계속 이제 다른 의구심들이 이제 덧붙여지는 현상들이 벌어졌는데요. 이게 본질은 음주운전인데 타투부터 조폭 연루설, 갑질 등 가짜 뉴스가 좀 퍼져나간다는 게 본인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갑질 의혹 같은 경우에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제품을 생산을 했었는데 이게 거래처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다 자체적으로 제조 생산을 해오기 때문에 관여할 부분이 없다 이렇게 본인은 이야기를 했고요. 또 타투 문신에 대해서는 타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예전에 이제 청소년기 때 키도 작고 왜소하고 그래서 뭔가 거친 그런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살아남으려고 강해 보이려고 타투를 한 것이지 이 조폭 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노량진 주차장 부근에서 쌍방 상해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적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 방송에 지금 출연하고 있고 출연이 예약돼 있고 이런데 이게 뭐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소식들은 대중들 반응은 어땠어요? 네, 일단 방송계는 사실 무리를 일으키면 후폭풍이 굉장히 거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거의 이제 발빠른 손절 수준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도 모든 방송 활동을 하지 않겠다. 홈쇼핑에 방송이 나간 거는 미리 녹화된 방송분이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도 밝혔고 일반 이제 반응들을 보면은 음주운전에 관련돼서는 이제 이게 살인 무기다라고 해서 굉장히 극렬하게 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이제 많고요. 소수는 이제 처벌받은 과거사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자숙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대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분위기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예전보다 더 엄격해지고 또 유명인들이 그만큼 뭐 유명세라는 우리가 표현도 쓰지만 도덕적 기준도 예전에 비해서 좀 높아지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 어떻다고 보세요? 사실은 이게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스마트 모바일 시대의 영향도 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2010년대 이후로 SNS를 통해 가지고 유명인들의 영향력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주운전하고도 그런 SNS 통해 가지고 활동하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감수성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영향이 커진 데다가 또 정보에 대한 공유가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음주운전 정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정보 소통이 이제 빨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연예인의 영향력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각심 또 여기에 대한 의견 개진 등이 많아졌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 음주운전 사실이 있다라는 제보들이 있었다는 거고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언론사도 아마 그런 음주운전 전력을 아마 제보 받아가지고 취재를 시작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스마트 모바일 SNS의 영향도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다음 소식도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있던 문화가 있는 날 정부가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
평론가님, 문화가 있는 날에 받을 수 있는 혜택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이제 하게 되면 국공립 주요 문화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영화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2D 영화를 7,000원에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평일 같은 경우는 12,000원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7,000원이면 괜찮은데요. 괜찮은 예.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점 아마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또 이 공연장 같은 경우에도 문화가 있는 날에는 할인을 해줍니다. 뭐 네. 20, 30% 할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문화계 입장에서는 이게 보조가 들어옵니까? 무슨 그 입장 수익이 줄어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 네. 프로그램에 이제 응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요한 거는 매주 하게 되면 매주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니까 좀 부담이 되는 거고. 오히려 그게. 그리고 이제 질적인 어떤 수준도 맞춰줘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이런 네. 점이 과제가 있고 그렇지만 뭐 영화 공연계는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다만 지역 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이걸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지만 지역 같은 경우는 준비가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를 일주일에 한 매주 번씩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하니까 그런 점에서 지역 같은 경우는 한 1, 2년 정도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약간의 편중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좀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쨌든 초기에는 28.4%밖에 안 됐던 참여율이 지금 2024년 84.7%까지 올라갔기 그래요?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나 지금 일상화 시키셨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2014년부터 이제 문화가 있는 날이 생겼다고 합니다.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문화가 있는 날의 의미 어떤지 한번 평가를 해주세요. 그래서 문화가 있는 날 때문에 문화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강화됐고요. 네. 문화가 일상 속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문화가 있는 날을 위해서 특별히 공연장을 가기보다는 찾아가는 문화가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 주변에서 이렇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탈리아 칸초네를 끝곡으로 듣겠습니다. 세상이라는 뜻을 가진 일 몬도입니다. 이탈리아 파페라 트리오 일 볼로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